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변에 가려진 진실, 그 차갑고도 비극적인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평화로운 여행지가 어떻게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생지옥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잔인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건은 안개가 자욱하게 낀 어느 이른 아침,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한 황량한 폐기물 메립지 인근의 공터에서 시작됩니다. 길을 지나던 한 행인은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와 함께 숲을 사이로 삐져나온 기이한 형태의 물체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버린 마네킹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목을 조여오는 공포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두 명의 젊은 여성이 서로를 의지하듯 엉킨 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더욱 기괴한 것은 그녀들의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쳐 있지 않았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소지품이나 신분증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건 현장은 말 그대로 무의 상태였습니다. 지문은 지워져 있었고 근처 CCTV조차 없는 사각지대였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지워진 것 같은 두 여인. 그녀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 머나먼 타지의 황무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을까요? 수사팀은 이들이 연고자가 없는 불황자가 아니라 어쩌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웃고 떠들던 여행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느다란 실마리를 잡게 됩니다. 지금부터 평범한 휴가를 악몽으로 바꾼 호텔 주인의 일그러진 욕망과 그날 밤 닫힌 문 뒤에서 벌어진 끔찍한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이 사건의 진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합니다. 경찰 수사팀은 현장에 남겨진 미세한 단서라도 찾기 위해 공터의 흙을 한 줌씩 채로 걸러가며 정밀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마치 전문가라도 되는 듯 지문 하나, 머리카락 한 올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지자 수사는 난항에 빠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두 여성의 위장 속에서 차에 소화되지 않은 현지 특산 요리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그녀들이 살해당하기 직전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인근 유명 관광지의 모든 식당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게스트하우스 근처 편의점의 CCTV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됩니다. 커다란 배낭을 메고 환하게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두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며칠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던 타 지역 출신의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정 여행을 떠났던 그녀들이 왜 연고도 없는 황무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일까요? 경찰은 그녀들의 마지막 행적을 쫓아 투숙했던 숙소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들이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호텔의 예약 명단에는 그들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처럼 말입니다. 형사들은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의 열쇠는 그녀들이 마지막으로 짐을 풀었던 그 안락한 숙소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친절해 보이는 호텔의 로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포식자의 눈빛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질수록 호텔 주인은 평소와 다름없는 인자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그 폐쇄된 공간 속으로 직접 발을 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경찰 수사팀이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고풍스러우면서도 어딘가 고립된 분위기를 풍기는 블루문 호텔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휴식처 같았지만 베테랑의 형사들의 촉은 이곳이 예사롭지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호텔 주인인 박 씨는 수사관들을 맞이하며 지나치게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실종된 여성들에 대해 묻자 아, 그분들이요? 예약은 하셨는데 당일에 나타나지 않으셔서 노쇼, 노쇼 처리를 했습니다. 라고 유창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눈은 이미 호텔 로비의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형사들의 시선이 옮겨질 때마다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공식적인 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전 우선 투숙객으로 위장해 호텔 내부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호텔 복도는 카펫이 두껍게 깔려 있어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투숙객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누군가 몰래 접근해도 알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형사들이 배정받은 방은 피해자들이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과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묘한 위압감. 벽에 걸린 커다란 거울은 지나치게 깨끗했고 가구들은 마치 어제 산 것처럼 정갈했습니다. 그러나 한 형사가 침대 밑바닥과 가구 틈새를 면밀히 조사하던 중 아주 작은 보라색 반짝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실종 전 편의점 CCTV에서 입고 있던 셔츠에 장식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의 온 적 없다는 말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박 씨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 그 반짝이요? 우리 호텔에는 워낙 많은 관광객이 오가니 누군가 흘리고 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걸로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라며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수사팀은 호텔의 관리대장과 컴퓨터 기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 밤 호텔의 메인 서버 기록이 약 2시간 동안 통째로 삭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박 씨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 복구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 사이 호텔 지하실을 수색하던 형사들은 기이한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세탁실 옆에 숨겨진 작은 문, 그 문을 열자 악취와 함께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곳은 일반적인 창고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방음 처리가 잘 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물로 씻어낸 듯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혈흔 감식용 루미놀 용액을 뿌리자 푸른빛의 형광 반응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이곳에서 처참하게 고통받았음을 증명하는 어둠의 낙인이었습니다. 박 씨의 인자한 가면 뒤에 숨겨진 괴물의 본성이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이제 박 씨의 알리바이를 깨뜨리기 위해 그가 시신을 유기했을 경로와 차량 이동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주변을 탐문하던 수사팀은 근처 식당 주인으로부터 결정적인 제보를 듣게 됩니다. 그 호텔 주인 양반, 평소에는 점잖은데 가끔 새벽에 큰 가방을 차에 싣고 나가는 걸 봤어요. 이상하게 차 뒷바퀴가 푹 꺼져 있더라고요. 아주 무거운 걸 실은 것처럼 말이죠. 이 제보는 수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차량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미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어딘가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텅 빈 그의 방 안에는 피해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수십 장의 몰래카메라, 사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살인마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과 공포를 즐기는 관음증적인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이제 도주한 박 씨를 잡기 위해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항구 도시로 급파되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는 가운데 형사들은 어둠 속으로 숨어든 포식자를 찾기 위해 추격전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는 어디로 숨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저지른 악행은 단지 이번뿐이었을까요? 수사가 진행될수록 호텔 지하의 그 비밀스러운 방에서 사라져간 또 다른 이름 없는 희생자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수사팀을 엄습했습니다. 빗줄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졌고 호텔 블루문의 어두운 복되는 형사들의 긴박한 구두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 씨가 사라진 그의 방에서 발견된 수많은 사진들은 수사팀을 경악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멀리서 찍은 사진들이 아니었습니다. 객실 내부, 화장실, 심지어는 침대, 바로 옆 각도에서 촬영된 극도로 사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는 호텔의 모든 객실이 범인의 감시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전 객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탐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벽면의 액자 뒤, 화재 경보기 안, 심지어는 전등 스위치의 아주 작은 구멍 속에도 초소형 렌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자신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휴식처에서 사실은 굶주린 짐승의 시선에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도주한 박 씨의 행방을 쫓던 추격팀은 그의 차량이 시 외곽의 한 폐쇄된 국도를 통과했다는 판독 결과를 얻었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전원을 끈 채 폐기했지만 그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평소에 사용하던 차량의 하이패스 기록과 도로 곳곳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였습니다. 형사들은 범인이 연고지가 있는 남쪽 항구 도시로 향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범인은 지금 극도로 흥분 상태일 겁니다. 자신의 왕국이었던 호텔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겠죠.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니 검거시 총기 사용도 불아투러하지 않습니다. 팀장의 단호한 명령과 함께 형사들의 차량은 빗길을 가르며 질주했습니다. 그 시각 호텔 지하의 비밀방을 정밀 감식하던 감식반은 벽면에 이중 패널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콘크리트 벽이었지만 특정 부분을 누르자 기계 장치가 작동하며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틈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는 박 씨의 진정한 전리품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실종된 두 여성의 여권 가방, 그리고 그녀들이 가족들에게 줄 선물이라며 샀던 기념품들이 피에 젖은 채 뒹굴고 있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옆에 놓인 수십 개의 또 다른 가방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 지역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던 다른 관광객들의 소지품이었던 것입니다. 박 씨는 단순히 우발적인 살인마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사냥감을 물색하고 처단해온 연쇄 살인마였습니다. 수사팀은 지하실 내부에서 발견된 소형 녹음기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그 안에는 피해 여성들이 마지막 순간에 내뱉었던 절규와 박 씨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애원하는 목소리에 박 씨는 마치 연극이라도 하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당신들은 여기서 영원히 아름답게 남을 거니까. 이 녹취록은 법정에서 그를 사형대로 보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그가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기 전에 수갑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형사들은 어둠 속에 정박한 수많은 배 사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밀항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비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 한 형사가 낡은 어선 뒤편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포착했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외침과 동시에 그림자는 바다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그는 빗물에 미끄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막다른 선착장 끝에 도달했을 때 품 안에서 날카로운 흉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 사라지고 짐승 같은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형사들을 향해 비웃음을 날리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뭘 알아? 그들은 내 호텔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멈춘 거야. 내가 그들을 완성해 준 거라고. 형사들은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긴장감이 극도에 달한 순간 박 씨는 갑자기 칼을 자신의 목에 겨누며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수사팀을 조롱하고 방해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련한 형사 한 명이 그의 시선을 돌린 사이 뒤에서 접근한 다른 형사가
그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조였지만 박 씨는 광기 어린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체포와 함께 긴 밤은 끝나는 듯 보였지만 이제부터 시작될 취조실에서의 싸움과 그가 숨겨둔 나머지 희생자들의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은 더욱 험난할 예정이었습니다. 호송차에 올라타는 박 씨의 뒷모습 위로 억울하게 죽어간 두 여성의 영혼을 달래듯 빗줄기는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박 씨와 수사팀장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체포 당시의 광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박 씨는 다시금 평범하고 선량해 보이는 호텔 주인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형사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경찰이 증거를 조작한 것 아닙니까? 라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미 그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과 호텔 지하 비밀방에서 나온 수많은 증거물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팀장은 책상 위에 피해 여성들의 영정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박 씨, 당신도 딸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지금 어떤 심정일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나? 팀장의 낮은 목소리가 취조실에 깔렸습니다. 박 씨는 사진을 새우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자식 키우는 마음이야 다 똑같겠죠. 하지만 형사님, 이 아이들은 죽은 게 아니라 제 공간에서 영생을 얻은 겁니다. 세상의 추한 것들로부터 제가 구원해 준 거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궤변에 취조실 밖에서 지켜보던 형사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박 씨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기는커녕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심지어는 예술적 행위로 승화시키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팀장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를 비난하는 대신 그가 저지른 범죄의 치밀함을 치켜쓰며 그의 자만심을 자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호텔 지하의 그 방 정말 놀랍더군요. 그렇게 완벽한 방음시설과 이중문을 혼자서 설계하고 만든 겁니까? 전문가도 울고 갈 수준이던데. 이 말에 박 씨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인정받았다는 착각에 빠진 듯 그는 서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방 말입니까? 꼬박 3년이 걸렸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누구도 나갈 수 없는 나만의 왕국을 만드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호텔에 쉬러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곳은 사냥터입니다. 가장 방심했을 때 가장 순수한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곳이죠. 그는 마치 무용담을 늘어놓듯 피해 여성들을 어떻게 유인하고 제압했는지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체크인 단계부터 피해자들을 선별했습니다. 연고지가 멀어 실종 신고가 늦어질 법한 관광객 혹은 주변과 연락이 뜸해 보이는 이들이 주 타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피해 여성들의 방에 미리 설치해둔 몰래카메라를 통해 그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녀들이 잠든 깊은 밤, 그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소음 없이 방으로 침입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약물로 그녀들을 무력화시킨 뒤 지하의 비밀방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인간의 언어로 차마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잔혹했습니다. 박 씨는 그녀들이 공포에 질려 울부짖는 소리를 녹음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며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을 더욱 경악게 한 것은 그 다음 진술이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라는 팀장의 질문에 박 씨는 비웃듯이 웃으며 손가락 10개를 펴 보였습니다. 형사님, 저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네. 그 공터에 버려진 아이들은 제 실수였습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뒤처리가 완벽하지 못했죠.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아마 평생 찾지 못할 곳에 아주 예쁘게 잠들어 있을 겁니다. 이는 이번 사건 외에도 최소 10명 이상의 추가 희생자가 존재함을 암시하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취조실 안의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했습니다. 수사팀은 박 씨가 지목한 추가 매장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대적인 발굴 작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쪽같이 없앴는지를 자랑하며 형사들의 반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악마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곁에서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여행의 설렘을 나누던 그 남자가 사실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포식자였다는 사실에 온 국민은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수사는 단지 2명의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숨겨둔 수많은 이름 없는 영혼들을 찾아내기 위한 거대한 전쟁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고백이 끝난 직후 대한민국 전역은 필설로 닿을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지목한 장소는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 중턱의 한 폐광 부근이었습니다. 경찰은 수백 명의 인력과 중장비를 동원하여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흙더미를 파헤치자 박 씨의 말대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과거 실종자들의 유골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자식을 잃고 수년간 전국을 헤매던 부모들은 현장에서 오열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범행의 주인공인 박 시인은 현장 검증 내내 무덤덤한 표정으로 자신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설명했습니다. 수사팀은 박 씨가 왜 이런 괴물이 되었는지 그 근원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과거 기록을 파헤치자 뜻밖의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어린 시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엄격하고 가학적인 아버지 밑에서 극심한 정서적 학대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특히 그가 운영하던 호텔은 사실 그의 아버지가 생전에 운영하던 곳을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어린 박 씨에게 그 호텔은 안식처가 아닌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숨어 지내야 했던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투숙객들에게는 한없이 친절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악마처럼 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며 인간의 가식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키워왔습니다. 성인이 된 박 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호텔을 물려받으면서 그곳을 자신만의 복수 장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는 투숙객들이 여행의 설렘에 들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과거 자신의 불행했던 기억이 되살아나 견딜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들이 웃는 소리가 제 귀에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웃음을 진짜 비명으로 바꿔주고 싶었죠. 그러면 제 마음속의 구멍이 조금은 메워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의 범행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했던 비틀린 보복이었던 셈입니다. 발굴 작업이 계속될수록 발견되는 유해의 수는 늘어갔고 그 중에는 수사팀조차 예상치 못한 인물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배낭여행을 떠났다가 행방불명된 외국인 관광객부터 근처 마을에서 홀로 살던 노인까지 다양했습니다. 박 씨는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나 연고가 없는 이들을 노려 자신의 사냥 리스트를 채워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하나의 수집 활동으로 정의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호텔 지하 비밀방에 전시해두고 그 물건들을 보며 당시의 범행을 추억하는 행위는 그에게 있어 유일한 삶의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었습니다. 이번 두 여성의 경우 박 씨는 평소보다 대담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함에 빠져 시신을 평소처럼 깊게 매장하지 않고 공터에 허술하게 유기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작은 실수가 결국 10년 넘게 이어져 온 그의 연쇄 살인 행각의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발굴된 유해들과 박 씨의 자백을 대조하며 공소장을 작성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여전히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평범하고 지루하게 늙어 죽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숙박시설 관리 체계와 실종자 수사 시스템의 허점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장 편안해야 할 숙소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고, 여행지의 낭만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습니다. 발굴 현장에 흙탕물 속에서 찾아낸 녹슨 반지 하나, 주인을 잃은 낡은 신발 한 짝은 죽은 자들이 산자들에게 건네는 마지막 증언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이제 이 방대한 증거물들을 정리하여 법의 심판대에 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가슴에 박힌 대못은 그 어떤 처벌로도 뽑아낼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박 씨가 검거된 후 수사팀은 호텔 블루문의 구조를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의 정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호텔의 실체는 단순히 숙박시설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기괴했습니다. 박 씨는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직접 설계하고 감독하며 인부들조차 모르게 자신만의 은밀한 통로와 감시망을 구축했습니다. 모든 객실의 벽면은 일반적인 호텔보다 두껍게 설계되었는데 그 사이에는 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특수 방음제와 함께 미세한 틈새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틈새들은 박 씨가 관리실에서 조작하는 중앙 제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는 이를 통해 투숙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훔쳐보았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객실마다 설치된 가짜 소방 설비들이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작동해야 할 스프레이 노즐 안에는 물 대신 고성능 마취가스를 분사할 수 있는 장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 씨는 타깃으로 정한 손님이 깊게 잠들거나 방심한 틈을 타 중앙 통제실에서 원격으로 가스를 살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왜 갑자기 정신을 잃는지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졌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지하의 차가운 수술대 위나 방음 처리된 비밀방에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납치하기 위해 복도로 나갈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대형 화물용 승강기와 연결된 비밀 통로가 각 층의 특정 구역과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이 압수한 박 씨의 개인 컴퓨터에서는 그가 지난 수년간 작성해온 사냥 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일지에는 투숙객들의 외모, 성격, 행동 패턴을 분석한 내용과 함께 각 단계별 범행 계획이 체스판의 전략처럼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살인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의 수치를 기록하고 어떤 상황에서 가장 극심한 절망을 느끼는지 실험하는 듯한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실험 세실 14번 마취에서 깨어난 직후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함. 공포 지수 최상. 녹음 상태 양호. 이러한 기록들은 그가 인간을 생명체가 아닌 자신의 일그러진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모품으로 여겼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박 씨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디지털 범죄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호텔 내 모든 통신망을 프록시 서버를 통해 우회시켰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가 호텔에 들어오는 순간 전파 방해 장치를 작동시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실종자들의 휴대전화는 범행 직후 분해되어 수 킬로미터 떨어진 전혀 다른 방향의 강물에 버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도 마지막 위치 추적에서 항상 호텔 근처가 아닌 엉뚱한 장소를 수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철저한 은폐 공작 덕분에 수많은 실종 사건이 단순 가출이나 불의의 사고로 종결되곤 했습니다. 수사관들이 호텔 뒷마당의 창고를 조사하던 중 박 씨가 직접 개조한 듯한 소형 소각로와 화학약품통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유기하기 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옷가지와 소지품을 이곳에서 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전리품이라 생각한 물건들만큼은 버리지 못하고 지하 비밀 창고에 보관해 두었는데 이것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수사 과정에서 내 호텔은 완벽한 폐쇄 회로였다.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나갈 수 없고 내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다며 자신의 기술력에 대해 기괴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현장 검증을 지켜보던 프로파일러들은 박 씨가 단순한 쾌락 살인마를 넘어 자신이 신이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타인의 생사를 결정하는 권력감을 즐겼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호텔이라는 공간을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증명하는 무대로 삼았던 것입니다. 호텔 곳곳에서 발견된 보이지 않는 구멍들과 렌즈들은 그가 얼마나 집요하게 타인의 삶을 파괴하려 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사는 박 씨의 기술적 조력자가 있었는지, 혹은 그가 이 잔인한 영상을 어딘가에 공유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심연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고 어두웠습니다. 박 씨의 독단적인 범행이라기에는 호텔의 개조 상태와 시신 유기 방식이 지나치게 치밀했습니다. 수사팀은 박 씨의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호텔의 야간 관리인으로 근무했던 김 씨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박 씨의 고등학교 후배로 수년 전 채무 문제로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박 씨가 손을 내밀어 호텔에 취직시켜준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범행과 무관하다고 완강히 부인하던 김 씨였지만 경찰이 그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입금된 의문의 거액과 범행 차량을 세차하는 모습이 담긴 인근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씨는 박 씨가 저지른 끔찍한 행위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과 협박에 굴복하여 시신을 유기하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호텔 내 감시 장치를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맡아왔던 것입니다. 조력자의 자백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붙였습니다. 김 씨의 진술에 따르면 박 씨는 사냥감을 고를 때 김 씨에게 특정 번호의 객실에 투숙한 손님들의 성향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단순히 몰래카메라를 보는 정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들었을 때 도망치려 했지만 박 씨가 제 가족의 신상을 읊으며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악마의 손을 잡은 공범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모 아래 호텔은 거대한 도살장으로 변해갔고 수많은 청춘이 그곳에서 빛을 잃었습니다. 한편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경찰서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두 여성의 부모님들은 영정 사진을 붙잡고 통곡하며 경찰서를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저 친구랑 여행 가서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오겠다고 웃으며 나갔는데 부모들의 절규는 현장에 있던 베테랑 형사들의 마음마저 미어지게 했습니다. 특히 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딸이 실종된 후 3년 동안 생업을 포기한 채 전국을 떠돌며 전단지를 돌려왔던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그는 딸이 차가운 황무지 아래 유골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그녀는 예비 남편과 함께 오기로 했던 여행지였으나 남편의 갑작스러운 회사일 때문에 친구와 먼저 내려왔다가 변변한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호텔이 너무 예뻐, 나중에 꼭 같이 오자 라는 메시지를 차마 지우지 못하고 매일 밤 읽어 내려갔다며 절규했습니다. 이들의 평범한 행복을 무참히 짓밟은 박 씨의 잔인함에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범인들의 신상 공개와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빗발쳤고 호텔 블루문 앞에는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꽃다발과 편지들이 수천 송이 쌓여갔습니다. 수사팀은 김 씨의 자백을 토대로 박 씨가 숨겨둔 또 다른 비밀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그곳에는 박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금품의 처분 내역과 그가 사회 고위층이나 지역 유지들에게 호텔 숙박권을 무료로 제공하며 쌓아온 인맥 지도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기부금을 내며 천사 사장님 행세를 해왔던 것입니다. 가식에 가면 뒤에 숨어 사람들의 생명을 유의로 즐긴 박 씨와 그를 도운 김 씨. 두 사람의 뒤틀린 유대 관계가 세상에 드러날수록
우리 사회가 얼마나 쉽게 괴물의 탄생을 묵인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사들은 이제 이들의 공모 관계를 완벽히 입증하여 법정에서 단 한 치의 관용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최종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잔혹한 만큼이나 법정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사형을, 조력자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이들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를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선 박 씨의 모습은 다시 한번 모두를 경악게 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살인은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느끼는 감정의 정점을 기록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계획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그가 어린 시절 겪은 학대 트라우마를 강조하며 동정표를 유도하려 애썼습니다. 유가족석에서는 분노 섞인 탄식과 욕설이 터져 나왔고 재판장은 여러 차례 정숙을 요구해야만 했습니다. 박 씨는 심지어 피해자들이 호텔에 머물며 즐거워했던 모습들을 언급하며 자신이 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방은 제가 가장 공들여 꾸민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 행복을 영원히 고착시키려 했던 것뿐입니다. 그의 눈에는 반성의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일종의 예술이나 구원이라고 믿는 확신범의 눈빛이었습니다. 조력자 김 씨는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지만 박 씨는 당당하게 검사의 시선을 맞받아치며 법정의 엄숙함을 조롱했습니다. 재판이 박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려는 찰나 검사 측은 마지막 히든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박 씨가 미처 폐기하지 못했던 호텔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또 다른 외장 하드였습니다. 그 안에는 박 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약물을 어느 용량으로 투여해야 치사량에 이르지 않으면서 극심한 공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정밀하게 계산한 범행 시뮬레이션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는 그가 주장한 우발적 사고나 심신미약이 명백한 거짓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외장 하드에서 발견된 하나의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박 씨가 카메라를 향해 자신의 범행 동기를 직접 밝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하겠지. 하지만 나는 미치지 않았다. 나는 누구보다 맑은 정신으로 이 일을 즐기고 있다. 법이라는 건 어차피 나처럼 똑똑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영상이 법정 내의 대형 스크린에 재생되자 박 씨의 변호인들조차 할 말을 잃고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서 비로소 여유가 사라지고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이라도 된 양 떠들었던 기록들이 결국 자신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가족들은 영상 속 박 씨의 조롱 섞인 웃음을 보며 오열하다 못해 실신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사는 마지막 변론에서 피고인은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파괴했으며 자신의 범죄를 과시하고 즐기는 극악무도한 괴물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악마에게 관용을 베푼다면 법의 정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자신의 패배를 직감한 듯 고개를 떨구었지만 그것은 죄책감이 아닌 자신의 완벽한 범죄가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처럼 보였습니다. 재판은 이제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전국은 박 씨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깊은 상처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치유해 나갈지에 주목했습니다. 마침내 최후의 심판날이 밝았습니다. 법정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낭독하기 전 이례적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 박 씨는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을 저버린 채 타인의 생명을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 그의 범행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법정에서도 반성보다는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려 했다며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이윽고 내려진 판결은 법정 내 모든 이의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피고인 박 씨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조력자 김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유가족들은 서로를 붙잡고 통곡하며 비명을 쏟아냈습니다. 비록 죽은 자들이 돌아올 수는 없지만 법의 심판이 정의에 살아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블루문 호텔 사건으로 명명된 이 비극은 숙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전국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와 비밀 공간 유무를 정밀 점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숙박업주의 범죄 경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른바 블루문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실종 수사 시스템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단순 가출로 치부되던 성인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초기 수사 강도를 대폭 높이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서로를 대하는 경계심과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범인이 운영하던 호텔은 철거되어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을 기리며 꽃을 놓곤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평범함의 가면을 쓴 사이코패스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친절한 이웃, 점잖은 사장님이 사실은 내면의 괴물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사건은 이름 없는 행인의 신고와 경찰의 집요한 추적, 그리고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있었기에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진실의 빛은 결국 그 틈을 비집고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끔찍한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살인마의 잔혹함을 폭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주변의 작은 이상함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리고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끝까지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 제2의 박 씨를 막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행의 설렘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안전을 확인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최소한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과 경각심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가려진 진실을 담은 또 다른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예고입니다.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의문의 연쇄, 실종 사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거대한 비밀에 대해 추적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